한국 일들은 목표의식이 명확하면 달성을 위해서 성실하게 죽을 때까지 어쨌든 달려드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 자체가 중압감을 주어서 그로 인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행복하지 않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회의는 했는데 회의만 들은 거죠. 사용하다 보니까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1시간 투자를 해도 예전에 10시간 하던 일의 성과를 낼 수 있고. 안녕하세요. 저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SK 경영경제연구소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워크나 시간 관리,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메타버스, AI 이런 거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출간하고 있고요. 알아주죠.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한다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제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을 봐도 저만 해도 그렇고 일의 중독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무튼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성실하게, 좋은 측면으로 보면 일하는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도 성장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일제시대 겪고 그리고 또 해방한 이후에 한국의 나라가 거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더 오랜 시간 투자하고 일하고 그래야 나라의 또 발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목적으로 또 그런 사정 때문에 일을 많이 하시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일을 하는 목적은 일 자체가 아니라 일에서 느끼는 성과에서 주는 즐거움, 더 나아가서는 돈, 머니 이런 것들인데 주객이 전도될 수 있죠. 실제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 자체가 중압감을 주어서 그로 인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행복하지 않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 중독이 가져다주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일을 왜 하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근데 행복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정작 행복을 못 찾는 게 일 중독의 가장 큰 폐단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먼저 선언해야 되는 건 나는 왜 일을 하는 것이냐, 나는 일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 Y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1번이고요 2번, 그렇다고 하면 그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나의 직업을 선택해야죠. 내가 그렇게 그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명시화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뭘까? 3번, 그 직업을 전개하는 과정에 나의 부족한 점은 뭘까? 그 부족한 점은 어떻게 메꿔야 될까? 4번, 그 메꾸는 과정에 이제 시간관리법이나 스마트워크의 방법론이 들어가죠. 어떤 방식으로 적절한 도구를 써서 남들이 하는 단위 시간당 업무 생산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나만의 시간관리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걸 증명한 몸소 산 증인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직장 경력으로만 따지면 23년, 그리고 일을 시작하게 된 건 한 28년 차거든요. 처음에 일한 건 대학생 때부터 책을 쓰고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강연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2000년도부터는 작은 스타트업에 근무하면서 지금은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를 돌아보건대 제가 시간 관리를 참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결국은 시간 관리를 잘해서 일에 투입되는 시간은 줄이고 당연히 남는 시간은 여유를 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하고 있는 과거의 삶, 28년의 삶을 보면 시간 관리를 통해서 업무 효율도 높이고 여유도 찾은, 그리고 또 나름 또 돈도 벌고 그런 게 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직장 경력 초반 10년 동안은 그냥 죽어라 일만 한 것 같아요. 방법론 없이 그냥 소처럼 일한다고 하죠. 야근하면서 일하고 밤새고. 그런데 13년 전부터 이제 적절한 도구들, 예를 들면 저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디지털 도구들에는 또 소프트웨어가 있죠.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생산적인 툴들, 그런 툴들을 한 13년, 14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 10시간 하루 종일 했던 일들이 시간이 단축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디지털 도구 덕분에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1시간 투자를 해도 예전에 10시간 하던 일의 성과를 낼 수 있죠. 가장 큰 핵심은 도구예요. 도구. 예를 들어 석기시대 때 살던 사람과 철기시대 때 살던 사람이 똑같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누가 더 잘 질까요? 석기시대의 도구로 농사를 짓는 것보다 당연히 쟁기부터 시작해서 호미 이런 것들, 철기로 만든 도구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생산성이 훨씬 좋아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은 업무 생산성을 꾀하려고 하면 도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디지털 도구. 그래서 시간 관리의 단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도구들의 종류가 워낙 많긴 하거든요. 그건 시간관리법이라고 제가 쓴 책에서도 좀 참고하시면 되고, 유대미에 올라온 시간관리법 관련된 강좌를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가진 수많은 시간관리 방법에 대한 도구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대학교 때 우리가 학교 수업을 듣고 시험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많이 배우죠. 그리고 1년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예를 들면 바둑을 두는 고수도 복기라고 그러죠. 자기가 두었던 바둑의 수를 복기하면서 복습하면서 배우거든요. 그리고 또 대학교 때만 해도 교과서라고 하는 게 있었죠. 고등학교도 있었고 중학교도 있었고, 그런 교과서와 복습을 통해서 자기 학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직장인은 우리는 업무를 보면서 그런 교과서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작년도 3월 달에 회사에서 뭘 하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작년에 3월 달 여러분들이 담당했고 맡았던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한번 상기시켜 보시라고요. 아마 잘 기억이 안 날걸요. 더 중요한 건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조차 떠오르지 않는데 복습이 되겠습니까?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면 올해도 그 똑같은 프로젝트를 했을 때 똑같은 실기를 반복할 수 있고 더 나은 생산성을 보여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프로젝트 일기라고 하는 건 내가 회사에서 담당했던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일기를 쓰는 겁니다. 왜? 나를 위해 복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룩이라고 하는 기능에 가면 작업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거든요. 그 작업이란 폴더를 이용해서 제가 맡고 있는 수많은 프로젝트, 업무 이런 것들을 다 그날 일기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에버노트를 이용하고요. 가끔은 원노트를 이용하기도 하고, 도구 그 자체는 무엇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아웃룩을 쓰든 에버노트를 쓰든 원노트를 쓰든 메모장을 쓰든 다이어리를 쓰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매일 쓸 필요는 없어요.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맡으면서 느꼈던 괴로움이 있을 때, 즐거움이 있을 때, 행복이 있을 때, 성과가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날짜, 시간과 함께 그 내용을 기록하는 거죠. 그렇게 3개월, 6개월 동안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모든 걸 기록해 놓잖아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서 그걸 다시 읽어보잖아요. 그럼 복기가 됩니다. 마치 여러분이 중학교,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를 읽어보면 유치하기도 하고, 내가 그때 그런 생각했구나, 많이 어렵구나 느껴지잖아요. 느껴져야 반성을 하게 되고 자각을 하게 되고 배움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프로젝트 일기를 쓰게 되면 과거의 내 업무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고 자성하게 되고 자각하게 돼서 복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프로젝트를 다시 했을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지혜가 쌓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신규 상품 기획을 해라, 혹은 신규 사업 전략을 세워라, 혹은 마케팅과 관련된 이벤트 보고서를 써라 라고 하는 문서 작성을 하게 됐다고 쳐봐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하잖아요. 한 1개월, 2개월, 짧게는 일주일 동안 작업하죠. 그러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MS 워드를 열고 파워포인트를 열고 어떤 내용을 채워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1번, 2번 목차를 세우고, 그리고 내용을 채워가기 시작하고 참고 자료와 팩트를 찾고, 그러면서 문서를 완성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맵을 열고 우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주제와 관련된 보고서의 모든 키워드들, 머릿속 얼마나 많이 복잡하겠어요. 그걸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마인드맵의 특징은 그렇게 토해낸 키워드들을 상호 연결시키고 레벨, 즉 급수를 정하는 거예요. 자, 이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와 상호 연관관계가 있을까? 이 키워드와 이 키워드는 레벨이 같은 것일까? 아니면 하위 레벨일까?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이 책을 처음에 딱 펼치게 되면 뭐가 있죠? 목차가 있죠. 1장, 2장, 3장, 그리고 소제목이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분류의 내용들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전체를 보는 겁니다. 마인드맵을 제가 언제 사용하느냐? 어떤 상품 기획을 하거나 신규 사업 전략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모든 것을 시작할 때 마인드맵을 열고 거기에서부터 전체 숲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재료들을 다 쏟아내죠. 그리고 그 쏟아낸 재료들, 즉 키워드들을 상호 연결시키고 그룹핑하고 분류를 하면서 제가 앞으로 완성해야 될 원고, 보고서, 문서, 그 내용에 대한 틀을 갖춰갑니다. 그렇게 되면 보고서 내용에 너무 함몰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 보고서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작성하고 있지를 모르거든요. 길을 잃게 되는 거죠. 숲을 막 거닐다 보면 나무에 막 파묻혀가지고 내가 어디를 걷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것처럼 마인드맵을 하게 되면 그런 나의 현 위치, 보고서에 내가 작성하고 있는 현재의 포지션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카카오맵이나 T맵을 열고 A에서 B까지 목적지까지 가고자 할 때 전체 루트가 보이고 그 루트에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마인드맵으로 하는 거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하죠.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그리고 시급하다고 생각한 것, 그 위주로 정하죠. 예를 들어 X축은 시급성, Y축은 중요도로 놓고 보면 일사분면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 일은 누가 정하죠?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사가 정하죠. 왜? 시킨 사람이 알거든요. 뭐를? 그 태스크가 중요한 일인지 회사에, 그 태스크가 다른 태스크 대비해서 시급성이 더 요구하는 것인지는 상사가 알아요. 팀장님이 알고 사장님이 알죠. 저는 몰라요. 당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우선순위에 할 일은 이런 X, Y를 나눠가지고 정하는 건 맞지만 그건 물어봐야 된다. 근데 그건 물어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최우선 시간관리법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만의 최우선 시간관리법은 제가 판단하건대 온전히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합니다. 이거는 딴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하면 됩니다. 그 무슨 일이든 간에 시급성이 떨어지든 중요도가 떨어지든 상관없이 제가 딱 보건대 이거 10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간단한 일이네? 라고 하면 그거부터 해요. 무조건. 다음 주까지 해도 그 다음 달까지 해도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부터 합니다. 왜? 그러면 제 스택에 쌓인, 즉 내가 해야 될 일이 줄어들거든요. 일이 줄어들게 되면 내 마음이 가벼워져요. 또한 그렇게 한 일을 상대방한테 주게 되면 상대방도 놀라죠. 아니 이걸 이렇게 빨리 했단 말이야? 다음 주까지 해도 되는데? 근데 제가 빨리 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죠. 그러면 주변이 그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김지현은 시간관리 정말 도사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원은 내 시간만 관리하면 되고 과장님은 남의 시간을 관리해야 되고 두세 명, 물론 내 시간도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팀장님이나 경영진 임원은 우리 전체의 시간을 관리해야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내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전체의 시간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회의를 주최한 팀장님이라고 하면 그 회의에 참석한 5명의 1시간 회의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시간을 관리할 수 있어야죠. 그게 바로 직급이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시간 관리의 범위의 차이입니다. 미래 예측을 하고 미리 하는 거예요. 당장 시키는 일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 시점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미리 염두에 두고 조금씩 준비해 두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시켰을 때 엄청 빨리 할 수 있죠. 그러면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면 느긋해지면 그 일에 대한 성과도 더욱더 높여줄 수 있죠.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상당 부분 반복되는 게 많아요.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신규 사업을 전개할 때 프로덕트가 나오면 그 다음엔 마케팅이 필요하겠다. 어떤 고민이 필요하겠다.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다. 1년을 놓고 볼 때 12월 달에, 10월 달에, 7월 달에 항상 이런 걸 준비해야 되겠다가 대충 보이거든요. 근데 프로젝트 일기를 안 쓰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일에 완전히 중독됐기 때문에, 일에 푹 빠져 살기 때문에 타인의 시간을 중시 여기지 않거든요. 우리의 시간에 여유를 찾고, 아까 이야기했죠. 시간 관리의 최종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한 거거든요. 목적이 그거라고요. 그러면 일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워커홀릭은 목적 자체가 일이에요. 그럼 행복은 사라지죠. 그래서 워커홀릭에 빠진 리더와 일을 하게 되면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일만 남는 거죠. 그런 사람과 어떻게 오랫동안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오랫동안 함께 일하려고 하면 당연히 여유롭게 살아야 되고, 여유롭게 살아야 사실 일에서도 성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일에 중독되고 워커홀릭이 되게 되면 일이 재미없어지게 되고, 왜? 행복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일의 성과가 날 리가 없죠. 그러면 더 오랜 시간 일해도 성과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회의에 왜 끌려 들어왔는지, 내가 무엇을 기여할지 모르기 때문이고, 이 회의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사결정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서고, 회의는 했는데 회의만 드는 거죠. 도대체 그 이후에 액션 플랜이 뭐고 결과가 뭐고 그래서 뭘 어쩌란 말이냐라고 하는 결론이 안 세워지고, 매번 탁상공론의 회의가 반복되니까 재미가 없고 회의가 능률적으로 운영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회의 목적에 대한 명시화. 이 회의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회의냐,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하는 브레인스토밍이냐, 어떤 논쟁을 통해서 명확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회의냐, 아니면 공지, 무엇인가 팩트를 알리고 회사의 상황을 알리고 우리가 전개하고자 하는 전략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이냐, 이런 목적 정의가 중요하고, 2번은 그 목적에 맞게끔 참여자를 선택을 해야죠. 아무나 그냥 다 들어와가 아니라 이 목적에 맞는 가장 적절한 사람이 누가 들어와야 되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되죠. 3번은 그에 맞게끔 공지를 하고 해당 시간에 그 참석자들이 올 수 있게끔 알려주고, 더 중요한
중요한 건 회의 자료를 미리 배포해야죠. 왜? 미리 알고 들어와야 되니까. 알고 들어와야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용 파악하면 이미 늦거든요. 그러니 충분히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배포해야 됩니다. 4번 마지막으로 모여서 1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을 하고자 할 때 주최자가 이 회의에 대한 전체를 리딩해야죠. 진행을 하면서 배가 산으로 가면 다시 바다로 물로 데려와야 되고, 회의와 관련된 목적에 맞게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점검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회의 결론을 반드시 내주고 이후에 회의 결론에 따라서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액션 플랜과 태스크를 명시화해야 되죠. 그게 바로 리더가 해야 될 회의 관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리더가 사실 시간 관리를 잘하려고 하면 타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내가 먼저 실무에서 많이 참여를 해야 되고, 문서 작성도 참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선 방향도 제시해줘야 되고, 프로블렘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대안도 찾아줘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의도 직접 주최하고 회의록도 직접 써야죠. 막내한테 맡길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리더가 솔선수범해야 궁극적인 시간 관리를, 전체 우리의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리더는 만들어집니다. 절대 타고나지 않고,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와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리더가 완성되는 것이지 절대 타고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건 호기심이고요. 두 번째로는 행복하기 위해서죠. 행복하려고 하면 돈도 필요하고 또 일에 있어서의 성과와 만족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일이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 시간 관리의 원동력이자 다양한 활동의 핵심은 일에 대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만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리더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쁜 리더는, 워커홀릭에 빠진 리더는 우리 전체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선택한 이 회사에서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는데 내가 함께 일하는 리더는 과연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만약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1번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나만의 시간 관리를 찾든, 2번 다른 리더를 찾아서, 다른 회사를 찾아서 더 나은 형태의 시간 관리 방법을 찾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일들은 목표의식이 명확하면 진짜 그 목표의식의 달성을 위해서 성실하게 죽을 때까지 어쨌든 달려드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그런 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건 그 목적 달성에 있어서 시간을 기계적으로 너무 많이 투입하지 말고 도구를 활용하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도구는 시간의 반비례하거든요. 시간을 줄여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관리법에 관련된 제 유대미의 강연이나 서적이 큰 도움이 될 테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만의 효율적인 시간 관리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